그 다음에 서울의 재개발 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재개발 쪽은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유망합니다. 근데 왜 유망하냐면, 자, 재개발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사람들은 새 아파트를 무조건 선호합니다. 요즘에 새 아파트와 뭐 기존 아파트 다 오르긴 했지만, 새 아파트가 선도를 합니다. 그죠? 가격을 이제 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랜드마크는 다 새 아파트들이고요. 근데 새 아파트를 살려면은, 이런 거예요. 새 아파트를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아파트를 사기 쉬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지방으로 가면 돼요. 널렸어요, 미분양이. 네, 널렸죠. 근데 지방 가기 싫단 말이죠. 난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흔 아파트랑 새 아파트를 당연히 대하는데, 새 아파트는 미분양이 나고 있고, 흔 아파트는 지금 막 엄청나게 팔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는 뭐냐면 입지의 차이죠. 그럼 왜 서울이 이렇게 좋을까? 살기가 그만큼 좋나? 그럼 지방은 살기가 그렇게 안 좋은가?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사람 사는 다 똑같은데, 직장이 다 여기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일같이 출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거의 직장의 대기업의 3분의 2 이상이 다 서울에 몰려있고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이 조그만 서울이라는 공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을 찾는 수요가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입지는 서울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집은 새 아파트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집합인 서울에서 새 집은 엄청나게 인기가 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서울에서 새 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거기 일반 분양을 받으면 돼요. 근데 일반 분양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무주택자 점수 막 67점, 7점 돼야 돼요. 한 20년 동안 집 안 사고 20년 동안 적금 붓고 애기 막 5명씩 낳고 막 부모 봉양을 이런 분들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건들 수가 없는 거지. 이 상황에서 집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00% 당첨이 될 수 있는 조합원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세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하나는 재건축, 하나는 재개발, 또 하나는 지역주택조합이에요. 근데 지역주택조합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10중 8구는 다 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배제를 시켜야 돼요. 확실하게 되는 거는 재건축과 재개발밖에 없는 건데 재건축은 각종 규제가 첩첩이 쌓여 있죠. 가장 짜증나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예요. 초과이익 환수제도면은 반 뺏어가는 거 아시죠? 1억 천 넘어가는 건 반 뺏어가는 겁니다. 거기다 나중에 양도세 또 물어야 되는 거죠.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있죠. 뭐 등등등. 거기다가 뭐 그런 거 다 뺀다고 하더라도 뭐 15억씩 20억씩 들어가는 재건축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개발은 그런 것들 규제도 다 없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구입하기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렇죠? 재건축에 비해서는 투자 금액이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다 집중해서 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은 당연히 인기일 수밖에 없다. 네, 유망하고 새 아파트를 100% 확률로 받을 수 있고 조합원이니까 더 싸게 받고 더 좋은 집을 받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주변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재개발 속도가 대단히 빨라졌습니다. 그죠?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그죠? 5억짜리 주변에 5억이었을 때는 나도 5억 정도에 분양해야 되는데 주변에 아파트가 8억 됐어요. 그럼 8억에 분양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수익은 다 누구 거야? 다 조합원들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을 올려도 무방한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재개발이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오른 것들은 재개발만 혼자 올랐으면 사업성을 따져봐야 돼요. 재개발 올랐죠? 아파트 올랐죠? 다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오르는 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이제부터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품을 투자하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재개발 쪽도 굉장히 유망하다라는 거죠. 재개발은 굉장히 한정돼 있죠. 해제 구간도 많고. 그러니까 그 서울에서 몇 개 안 되는 재개발 쪽으로 사람들이 왕창 몰리고 되니까 가격이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붙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지금 뭐 안양 쪽, 광명 쪽, 이 경기도 쪽에 있는 이 재개발들도 프리미엄 값이 어마무시합니다. 핏값만 한 2억 이상 주셔야 돼요. 네. 예전엔 그런 게 없었지만 요즘은 그런 트렌드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에요. 기사 하나 볼게요. 자, 박원순 그린벨트 해제 불가, 도심에 공공임대 짓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르셀로나를 가서 지금 시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뭐 벤치마킹 하려고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분의 그 구상은 이거예요. 일단 그린벨트는 난 절대 안 푼다. 대신에 이제 정부가 하라고 하니까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주로 많이 짓겠다라는 거예요. 공공임대주택. 근데 공공임대주택을 짓되 서민들만 공공임대주택을 주는 건 아니고 중산층에다가도 주겠다라는 거예요. 약간 뉴스테이 같은 개념이죠. 중산층인한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을 하면 중산층은 여유가 있으니까 보증금을 또 많이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보증금을 받아서 그 재원으로 또 밑에 있는 서민층을 위한 제도를 그 공공주택을 마련하겠다라는
구상을 갖고 계신 겁니다. 내용은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은데 실행성은 조금 어렵긴 해요. 만만치 않아요. 그린벨트 안 풀고 지금 얼마나 공급할 수 있겠으며, 그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 갖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시네요. 자, 앞으로는 도심 고층 건물을 지어서 중산층에게도 제공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박원성은 서울 집값 급등에 대해서 선호 높은 도심의 주택이 부족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전문가들은 도심과 떨어져 있는 외곽의 주택 공급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죠? 도심하고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출퇴근에 1시간 반, 2시간을 투자해 젊은 직장인들이 빚을 내서라도 서울에 들어가자고 하고 있다. 우리보다 한 15년 정도 경제가 앞선 나라가 일본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이 이제 처음에 도쿄, 동경 쪽에 집중화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집중화 현상이 생기기 전에 여러 가지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뭐 다마 신도시, 잘 알고 있는 뭐 등등등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보통 30km 반경, 그 다음에 50km 반경, 그 다음 80km 반경까지 만들었어요. 80km 반경까지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1기 신도시는 한 20km 정도 내외가 되고요. 2기 신도시가 3, 40km 되거든요. 80km까지 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때는 이런 컴팩트 시티 개념이 아니고요.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분산 정책 같은 때였어요. 때가 누구였죠? 기억 안 나요? 하여튼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대신에 그쪽 신도시로는 가면은 우리 신도시처럼 굉장히 살기 쾌적하고 좋죠. 거기다 도로를 다 깔아준 겁니다. 그래서 도로 통행료 면제, 거기 가게 되면은 뭐 애들 고등학교까지 학비 지원, 뭐서부터 등등등 정착 마련을 위한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막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그 이후에 그 정부가 바뀌면서 컴팩트 시티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도쿄를 도심으로 굉장히 좀 고밀도 개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 이제 출퇴근하기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고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다 유령 도시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멀리 있는 것들은. 그나마 가까이 있는 건 좀 살아남았는데 굉장히 유령 도시로 전락한 거죠. 그래서 신도시 전략은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도심에다가 좀 컴팩트하게 짓는 형태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뭐 지금 그 박원 시장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심 쪽에 지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안 풀고 과연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그린벨트가 서울에 있는 그린벨트의 녹지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의 4분의 1이에요. 엄청 넓죠. 그래서 좀 일부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풀지 않고 좀 버티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서울의 집값은 오히려 더 요동칠 수 있다라는 거죠. 서울 아니고 다른 데 좀 해봐야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사람들이. 그죠? 돈이 없는 사람들이 쫓겨나는 건 있죠. 서울의 인구가 줄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서울의 인구가 점점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고 서울 인구가 주니까 집값이 줄어든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정말 인과관계를 잘못 해석한 거고, 집값을 못 버티고 나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집값을 못 버티고. 강자만 살아남는 시장이 된 거죠. 그래서 집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이 이제 재밌어요. 올해가 아니라 올해죠. 미국 같은 경우가 올해 금리를 몇 번 올렸게요? 3번 올렸습니다. 3번. 걔네가 한 해 최대 몇 번 올릴 수 있게요? 4번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걔네가 3월 달에 한 번 올렸고요. 6월 달에 한 번 올렸고요. 9월 달에 한 번 올렸어요. 그리고 12월 달에 올릴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데 사실상 기정사실화처럼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4번 올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랑 작년 연말에 동결이 됐는데, 동일한 그 금리가 됐는데, 3번 올렸다 그러면 우리나라 얼마 차이 나는 거죠? 어떻게 1.5%세요? 3번 올렸다니까? 동결해서 3번 올렸으면, 한 번 올릴 때 몇 프로 올라가는데요? 0.25%를 3번 올리면 1.5야? 0.75. 0.75%포인트가 차이 나는 거예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미국이 더 높아요. 금리가. 네. 그래서 12월 달에 한 번 더 올리면 1%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 두게 되면은 지금 1.5%를 주는데, 기준금리 기준할게요. 미국에 가게 되면 2.5%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한국에 저금하고 싶어요? 미국에 저금하고 싶어요? 그래도 한국에 하고 싶죠. 그죠? 우리 미국이 어떻게 할 거야? 잘 모르잖아, 방법을. 근데 일반적인 제3자, 그죠? 그 다음에 대규모의 펀딩을 하는 그런 그 자금을 관리하는 데서는 당연히 훨씬 더 안전한, 그리고 훨씬 더 안전한 미국에다가 하고 싶단 말이에요. 예금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불안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굉장히 그 위험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전쟁, 아직도 그 국가고, 종전이 선언된 국가도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줘야지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안전하지도 않은 나라가 이자까지 싸. 당연히 여기 있던 우리나라에 있던 돈들이 해외로 나가겠죠. 그죠? 그 우리나라엔 달러가 없으면은 국가 부도죠. 국가 부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달러가 필요한데 달러가 나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우리도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글로벌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은 경기가 나쁠 때 하는 거예요? 경기가 좋을 때 하는 거예요? 경기가 좋을 때 하는 겁니다. 그죠? 경기가 좋아서 시장에 굉장히 돈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인상해서 좀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시중의 유통량을 좀 줄여줘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요? 나쁩니까?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올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세계적인 글로벌 추세로 가게 되면은 또 미국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죠. 딜레마하고 진퇴양난인 거예요. 한은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남아있는 금통위 회의가 12월 달 한 번, 11월 달 한 번, 두 번 있을 겁니다. 10월 18일 날, 11월 30일 날 두 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둘 중에 한 번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번 올린다 그러면 10월 달에 올릴까요? 11월 달에 올릴까요? 여러분들이면 언제 올리겠어요? 11월에 올립니다. 11월. 11월에 올려요. 제 생각이에요. 틀릴 수 있어요. 11월에 올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미 0.75로 벌어졌고 미국은 12월 달에 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경기를 봤을 때는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어거지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늦춰야 되는 거죠. 최대한 늦춰야 되는 거니까 선제적인 차원에서 한번 올리더라도 11월 달에 올릴 것 같다. 근데 저 같으면 안 올릴 것 같긴 해요. 제가 하는 총재라면 안 올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일단 경기가 워낙에 안 좋고요. 국내 경기가 워낙에 안 좋고 계속 경제 성장률은 좀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죠? 그리고 아까 그건 얘기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얘네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인상을 안 하게 되면은 자본이 뺏긴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지금 0.75% 차이 났지만 자금 유출이 많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호황이긴 합니다. 여전히 흑자 전환으로. 그래서 만약에 자본 유출이 되더라도 새로운 곳에서 이게 자본을 유출된 만큼을 채울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또 문제가 없는 거죠. 단순히 금리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자본의 유출이 그렇게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내 경기를 봐서 금리를 인상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압박은 좀 심하게 받는 것 같아요. 정부도 지금 어떻습니까? 하늘에다가 자체권을 주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의 또 입김을 또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주장도 많은데 아까도 이거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서울의 집값, 강남의 집값만 보게 되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방향이 맞지만 그 외에 있는 지방의 미분양, 연체가 지금 천몇백억씩 있고 뭐 이런 기사를 뜨고 있고 자영업자들 엄청 힘들어서 지금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금리를 올린다?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나요? 종부세와 비슷한 효과다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뭐냐면 금리 찔끔 올려서는요. 아까 제가 그 부자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금리 찔끔 올려서는요. 눈 하나 끔찍 안 합니다.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0.25%, 한 5%, 0.5% 올리는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버텨요. 네. 그래서 한두 번 올릴 바에는 밑에 있는 사람만 죽어나가는 거지 부자들은 꼼짝도 안 해요. 올릴래 그러면 한 2% 올리든가 한 방에. 네? 매달 올려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죽죠. 강남 잡기 전에 경제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금리로 잡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제 생각에는. 금리로 잡는 것도 잘못된 거고 종부세로 잡는 것도 잘못된 거고 뭐 사실 공급량을 좀 늘려주고 그린벨트 좀 풀어주고 이런 게 맞는 것 같은데 또 그걸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답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금리 인상에는 심리적 압박은 받긴 하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부동산 부자들은 다주택자들은 다주택자들이 사실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1주택자들은 금리 올려도 어지로 돈을 내죠. 그렇잖아요. 1주택밖에 없는데 그걸 팝니까? 못 팔잖아요. 결국은 2주택 이상자들이 팔아야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한테 압박을 주기 위해서는 굉장한 커다란 압박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찔끔찔끔 올려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분으로 집값 잡으려다가 괜히 엄한 사람들만 다 죽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주열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금리 인상 예견된 결과다. 내외 금리차 좀 더 경계심을 갖고 보겠다. 자, 국내에 큰 영향이 없을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요즘에 인터뷰 엄청 합니다. 예, 그래서 점점 근데 압박을 받는 그 인터뷰 내용이 좀 느껴지긴 해요. 예, 이 사람은 올리고 싶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자, 어쨌든 뭐 처음에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죠. 미국 뭐 금리 올린다라는 것은 뭐 당연히 예상됐던 결과였고 자, 어떻게 읽었나요? 연준의 통화정책声明에서 통화정책 입장은 완화적으로 남아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강한 고용시장 상황과 지속적인 물가 상승률을 도달할 것이다.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연준은 올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미국 금리 인상, 미중 무역전쟁 등을 봐가면서 고민 나갈 것. 여러분들, 미중 무역전쟁 요즘에 하고 있는 거 아시죠? 하고 있는 것만 알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죠? 그런 내용이 좀 궁금하신가요? 아니, 솔직하게. 궁금 안 하죠? 궁금해요? 아니, 그거를 제가 세미나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네? 궁금해야 되는데 별로 안 네, 이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딴 거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알면은 되게 재밌거든요. 알면 되게 재밌는데, 뭐, 할 사람 오실 분 오시겠지 뭐. 어쨌든, 지금 100 베이스 포인트, 0.01%포인트가 베이스 포인트가 1%죠. 1%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12월에 올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죠. 뭐 아직은 좀 애매한 표현하죠. 앞으로 금리 결정에는 거시 변수가 제일 중요하고 저금리가 오래 갔을 때 금융 불균형이 어느 정도 쌓일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최종 결정을 할 것. 이런 약간 돌림화법. 도대체 뭔 소리야. 하여튼 여러 가지로 생각보다 어려졌다. 그러니까 원래는 안 올리려고 했는데 계속 올리니까 압박이 다가온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저는. 그다음 공급 대책. 사실 이게 좀 중요했던 내용인데 문제는 뭐냐면 해법이 없죠. 서울시에서는 그린벨트를 잘 안 풀고 있고요. 서울시가 제공했었던 여러 가지 유해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주민과 협의가 안 되고 있고 구청장과도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입장인 거고. 근데 계속 자기는 안 하겠다고 지금 엊그제도 또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수도권에 있는 것들은 서울의 집값이 난리치고 있는 걸 왜 우리 동네에서 집 지어갖고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런 입장인 거죠. 당연하죠, 또 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쪽에서는 집을 짓는 것보다 주민 편의시설 짓거나 아니면은 업무타운을 짓거나 하는 것들이 그 동네의 집값이라든가 전체적인 경제 활성화에 좋은 건데 맨날 집만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야. 서울이 옆에 있는 친구 잘못했는데 자기네가 두드려 맞는 거죠. 당연히 싫겠죠. 그럼 그걸 사전에 뭔가 협의를 해갖고 뭔가 베네핏을 주고 협상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아니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 같아요. 지금 발표한 내용 보니까. 우리랑은 하나도 상의 안 하고 발표해서 유감스럽다. 그죠? 뭐 정부니까 뭐 대놓고 막 욕을 하지는 못했지만 유감스럽다는 표현이 상당히 센 거죠. 정부한테. 그러니까 지금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원활하게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 보상서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그조차도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오래 걸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의 집값을 잡는 데는 뚜렷한 한계가 보인다는 거죠. 그럼 적어도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입지에다가라도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안 된 거죠, 지금. 그죠? 어디가 나올지 이제 봐야겠습니다만 또 빤하겠죠, 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유출됐었던 거 있잖아요. 신도시 유출. 과천서부터 몇 군데. 거기 중에서도 8군데 유출됐는데 그 중에 5군데인가 뭐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제 뭐 투기꾼들한테 또 이렇게 돈을 주는 게 아니냐라는 인식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 초에 나오는 공시지표 봐야 하는데 만약에 지금 예상처럼 별거 없다 싶으면은 그때를 기점으로 역시 서울이다. 투자하자 이렇게 되는 수요가 상당히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고. 그죠?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봤다가 발표하는 게 많은데 또 엄한 거. 예전에 보셨잖아요. 우리 그 강남 신도시, 강남 집값 잡겠다고 강남 신도시 개발한다고 발표했던 게 동탄, 검단. 뭐 이렇게 하니까 그때 발표하자부터부터 막 뛰어 오르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한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사전 협의가 안 돼서 쉽지 않을 것 같다. 불만이 많습니다. 기사 볼게요. 자, 공급대책 일단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를 추천 요청한다. 뭐 3기 신도시 건설 반대합니다 하고 막 청원도 받고 있고 막 그러나 봐요. 그래서 지금 2기 신도시 주민들이 지금 반발이 심합니다. 이해되시죠? 왜냐면 지금도 집값 안 올라 죽겠는데 우리 동네 옆에다 또 지으면 어떡하자는 얘기야. 네, 답답하죠. 그죠? 그렇죠. 서울만 난리지 지금 경기도에서 조금 벗어난 것들. 서울하고 접근성 가까운 과천, 안양, 광명, 뭐 판교 이런 건 좋지만 조금 멀어지게 되면 힘든 거 많거든요.
그런 애들은 신도시를 또 짓는다 그러면은 비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 서울시 그린벨트가 전 면적이 25%, 4분의 1이나 됩니다. 약간 풀어도 될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이렇게 그린벨트 많지 않아요, 도심에. 우리나라 굉장히 이 정책을 잘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럼 좀 풀어야지, 지금 같을 때. 예. 근데 이게 지방자치자체가 되고 나니까, 이제 뭐 서울시가 안 풀겠다 그러면은, 물론 정부가 직권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지는 않아요, 중앙정부가. 풀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정치적으로도 얽혀버리게 되는 거죠. 같은 당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대권 후보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심기 건드려 좋을 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협의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다. 광명, 뭐 서울, 뭐 반대 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다 반기를 들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 서울도 하여튼 뭐 그러네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9.13 대책과 9월 21일 날 공구 대책, 뭐 추가적으로 더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뭐 굉장히 세게 나온 거는 맞지만, 근본적으로 정부가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을 이번에 발표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할 만큼 했다고 봅니다, 정부는. 특히 금융규제 관련해서는. 할 만큼 했지만, 종부세도 사실은 조금 올렸다라는 게 아니라 많이 올렸어요. 왜냐하면 2 이상 올리게 되면 조세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올린 거예요. 근데 그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할 뿐이지. 그래서 정부는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여지는데요. 집값을 잡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는 표현보다 근본적으로 집을 잡을 수 있는 그 방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돼? 정부 정책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그러면요, 이거보다 한 5배 세게 나와야 돼요. 그럼 쫄아. 그죠? 종부세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몇 천만 원씩 더 매기고 이러면은 양도세 100% 감면하는 것처럼 양도세 단계보유 다 없애버리고 무조건 과세 50%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잡히겠죠. 근데 그렇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걸 할 수 있나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모자랄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집값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저런 민주적 절차를 다 감안했을 때 정부 정책으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표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부 정책으로 집을 잡을 수 있을까? 정부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으면 무조건 잡을 수 있다요. 중국처럼. 마음대로 휘둘 수 있다. 양도세 이제부터 무조건 70%네. 집값이나 종부세는 무조건 3억 이상인 사람들은 이제 집에 3%씩 종부세네? 이러면 무조건 집값 잡히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한계 범위 내에선 최대치를 다 따른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 정부는. 근데 이 선에서는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으로 집값 잡기 힘들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을 때는. 그래서 근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서울의 집값이 일단 수급이 부족한 것도 맞죠. 왜냐하면 수급이 부족한 게 왜 그러냐면 전국구 수요잖아요. 서울은 다 사고 싶어요. 부산에도 사고 싶고 청주에서 사고 싶고 그죠? 강원도에서도 가서 사고 다 서울만 사잖아요. 서울 사람도 서울 사고 경기도 서울 사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는 데에서 공급은 지금 서울에 할 수 있는 정책은 그린벨트를 풀거나 내지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거나 이거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안 풀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잡히냐 이거죠. 그죠? 수요를 잡아놓을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가격은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기간은 좀 걸릴 수는 있죠.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 범위 내에서 살 수 있는 집들은 몇 없어요. 워낙 올랐기 때문에. 대출이라도 주게 되면 대출이라도 받고 사겠는데 대출도 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집을 살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싸게 팔 수도 없는 거예요. 팔지도 않는 거예요. 거래량이 거래량이 지금 이렇게 안 올라가는 시기가 좀 길어질 것 같고 금액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상품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만 거래가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소규모의 아파트, 소규모 단지의 아파트, 내지는 다세대나 빌라 같은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상품들. 적어도 올해까지는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년에 이 공급대책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분위기로 가겠죠.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그래서
전반적인 제가 종합적인 평가는 잠깐 잡아놓는 효과 똑같아요. 항상 정책이. 잠깐 잡아놓는 효과는 심리적 압박을 좀 잠깐 잡아놓는 효과는 있지만 가격을 상승하는 그 방향성을 아예 바꾸진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 대외 변수라고 남은 것들은 이제 금리 인상 정도가 있는데 그 정도인데 사실은 금리 인상은 또 많이도 못 하잖아요. 그죠? 내수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대응 차원에서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는 서울 집값은 당연히 못 잡는다. 그리고 오히려 지방시장은 더 죽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더 양극화가 심해지는 겁니다. 그죠? 지방은 더 힘들어지고,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저는, 이건 끝났어요. 미중 경제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집값에 어떤 영향을 많이 미치고 무역전쟁이요? 네.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미중 무역전쟁이 지금 누가 이길까요? 확실해? 옛날에 힐러리랑 트럼프랑 붙을 때 힐러리가 다 이긴다고 그랬거든? 근데 트럼프가 이겼잖아요. CNN 조사에서 91대 9까지 나왔어요. CNN 조사에서 힐러리가 이긴다고. 와, 이건 엄청난 언더독의 반란이죠. 자, 그래서 미중 무역전쟁 지금 이게 왜 일어났냐면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10분만 해볼게요. 얘가 왜 일어났을까요? 미국이 중국하고 일단 무역 불균형이 있긴 있나요? 응? 불균형은 상당히 크죠.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것들은 얼마나 될까요? 이게 조사기간마다 약간 틀리지만 5천억에서 5,500억 불 정도가 됩니다. 근데 중국이라고 미국에서 안 갖고 오겠어요? 갖고 오겠죠? 갖고 오는 건 얼마나 될까요? 얘는 1,300에서 1,700억 불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관세를 매길 때 미국이 처음에 600억 불 매겼나요? 500억 불 매겼나요? 500억 불 매겼군요. 500억 불 매기니까 똑같이 500억 불 매겼죠. 관세를. 보복 관세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얼마 매겼죠? 2천억 불 불렀나요? 2천억 불 부르니까 계산하기 쉽게 5,500억 불과 1,500불 정도 하게 되면 얘는 500억하고 먹자 빼고 500억하고 2천억하고 해서 2,500억 불렀지만 남은 게 얼마 남았어요? 5천이라고 해볼게요. 계산. 그럼 얼마 남았어요? 아직도 2,500을 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500억 부과하고 보복관세는 똑같이 2천억 했어야 되잖아. 근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600억 불밖에 못 한 거예요. 2천억 불 관세 부과인데 우리는 600억 불, 이게 대형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근데 왜? 얘는 관세 붙일 게 없단 말이에요. 얘가 또 갖다 붙이면은 이제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리한 싸움이고 원래부터 트럼프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서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문제는 뭐냐면 중국에서 갖고 오는 미국이 중국에서부터 수입해오는 제품들은 제조업이 많습니다. OEM 방식으로. 그죠? 예, 중국에서 생산해갖고 와갖고 하면은 오는 건데 제조업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좀 힘들면 비싸지면요. 그냥 안 사면 그만이에요. 그죠? 근데 중국이 미국에서 갖고 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농산품이에요. 특히 대두 같은 것들. 얘네들은 엄청 잘 먹잖아. 그런 거. 콩.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콩 이렇게 먹는 사람들 굉장히 서민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서민층에다가 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가 올라가는 거죠. 누가 점점 힘들어요? 중국이 미쳐가는 겁니다. 네, 중국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자 기사를 헤드라인만 봤었는데 미국에서 들어오는 대두 수입 안 한다는 기사 혹시 보신 분? 아무도 보셨네? 이걸 안 한답니다. 네? 석유 수입. 네, 석유 수입도 문제고요. 석유 수입도 지금 전면 금지했죠. 네. 하여튼 이런 상태가 돼갖고 중국이 지금 상당히 지금 진퇴양난인데 얘네들이 중국이라는 나라가요. 좋게 표현하면 애국심이 엄청난 나라예요. 개개인의 국민들이 자기네들 엄청난 대국이다. 난 이렇게 엄청난 자긍심을 갖고 산다. 이게 엄청 커요. 근데 이게 자긍심이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겸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안 져. 우리가 무조건 이길 거야. 이러는 긍정론에 빠져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오히려
이 조사 결과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조사를 보게 되면은 향후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질 않는답니다. 굉장히 걱정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성찰을 하게 되면서 발전을 하는 그래서 나는데 중국은 그게 없어요, 애들이. 그래서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중국산 제품을 지하철에서 요즘은 그런 것도 없겠지만 중국산 제품 같은 거 뭐 이렇게 막 팔잖아요. 네, 그런 분들. 그러면은 아무도 이렇게 안 사게 되면은 딱 손들고 10개를 산대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누구죠? 중국 사람인 거예요. 네. 자기는 막 이렇게 산대. 그리고 어떤 이제 대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은 중국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은 벌떡 일어나서 나간답니다, 학생이. 근데 교수님이 학생, 뭐, 자네 왜 나가나? 자네 중국 학생이지? 그러면 여지없이 중국 학생이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좀 쓴소리를 받으면은 그걸 어떤 자양분으로 삼고 그거를 반성의 기밀을 삼면서 또 발전하면 좋은 건데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쁜 의도로 얘기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얘네들 일단 지금 끝까지 가자예요, 지금. 끝까지 가보자입니다. 미국하고 한판 붙어보자. 근데 이게, 표면적인 내용보다 표면적인 공식적인 내용은 이 무역전쟁 일으킨 것은 무역 불균형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하지만 원래는 속은 뭘까요? 패권전쟁이나 패권전쟁. 중국이 지금 미국이 당연히 경제 1위 국가고요. 그죠? 2위가 어디예요? 2위가 어디야? 중국의 일본이?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몇 년 전에 중국이 따라잡았다가 요즘에 다시 일본이 살짝 없고 뭐 이런 상태인데 어쨌든 얘가 경제대국 2위의 국가란 말이죠. 예. 이런 상태인데 얘가 자꾸 얘한테 개기는 거예요. 30년 전 일본이 호되게 당했죠. 30년 전 일본이 뭐 떠오르는 뭐 어떤 뭐 태양 이러면서 지들이 뭐 다 잡을 수 있다고 하다가 미국한테 대박살 난 거잖아요. 그래갖고 잃어버린 30년 된 거거든요. 걔네 경제를 잘못한 게 아니라 플라잡이라는 것 통해서 환율을 확 절상시켜가지고 망한 거예요, 사실상. 미국에 의해서 망한 거예요. 저격당했다고 표현하죠. 미국 때문에 미국한테 개기다가 박살 난 거거든요, 일본이. 근데 중국이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지금, 그 전까지, 시진핑 나오기 전까지는, 좀 이렇게, 뭐랄까, 힘을 키우자. 숨어있다가 숨을 키우자는 주의였다가, 이제는 중국을 세계적인 국가로 키우자라는 뭐 중국 뭐 1대1로 뭐 이런 것들을 시진핑이 시전하면서 이제 미국의 눈밖에 나버린 거죠.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미국이 이제 경고를 좀 주고 했었단 말이죠. 경고를 주고 했었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전에 누구였죠? 오바마.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좀 프렌들리 정책이었어요. 친하게 지냈어. 뭐 G2다 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뭐 성장하다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트럼프는 대통령 되기 전부터 5년, 6년 전에 쓴 책에서도 중국을 엄청 까대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대통령 되면 중국을 아주 대작살 내겠다. 그런 사람이 이제 걸린 거지, 제대로. 그래갖고 처음에는 무역전을 펼치는 거예요, 무역전을. 처음에는 외교지, 외교. 처음엔 외교전을 펼칩니다. 중국아, 그러지 마. 너 다친다. 조심해. 근데 말 안 들은 거죠? 그래서 얘가 무역전을 한 거예요. 미국이. 근데 미국이 무역전을 폈는데 이게 어떻게든 버텼어. 그 다음 뭐 할까요? 그럼 얘가 금융 갖고 싸웁니다. 금융 건들면 또 답이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금융까지 만약에 어떻게 여기나 여기 중에서 거의 망할 걸로 보는데 버텼다. 그러면 마지막 카드가 뭔지 아십니까? 네. 군사전쟁입니다. 네. 근데 이걸 이렇게까지 갈 시나리오는 잘 나타나진 않겠죠. 여기서 끝장을 내겠죠. 미국이. 그래서 이거는 중국이 우리가 세계 1등이야 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미국한테 밉보인 거예요. 네. 근데 아직 잽도 안 되거든요. 중국은 미국한테 잽도 안 돼요. 근데 지들이 막 엄청 성장했으니까 막 어깨에 뽕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개긴 건데 그러다 이제 마트에 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조금 더 힘들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들 공산국가잖아요. 이거 조금 파헤치면 되게 재밌는데 진짜 무식한 나라입니다. 자꾸 이거 영상이 이렇게 찍어도 되나? 중국 좋은 점도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안 좋은 게 있어요. 중국이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뭐 다른 데서 이제 자료를 들은 건데 2013년서부터 이제 중국에서 중국의
중국이 인구가 한 15억, 뭐 공식적으로는 14억 이렇게 되지만 실제는 거의 16억이래요. 15억 정도 된다고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구가 많으니까 집도 많이 지어야겠죠. 그래서 얘네가 2013년서부터 이 집 공급 대책, 공급 계획 같은 거를 세워놨는데 이 공급 계획 같은 거 세워놔서 이거를 짓게 되면은 몇 채인지 아십니까? 집이? 숫자가 이건 기절할 만합니다. 34억 채예요. 34억 채. 15억이면은 인구 3명 중에 하나면 5억만 돼도 되잖아요. 그래서 고스트 시티라고 들어보셨어요? 고스트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HT예요? 몰라. 그냥 한글로 써. 네. 고스트 시티. 이 고스트 시티가 왜 그러냐면은 유동도시잖아요. 유동도시. 생각났다. 생각났어. 네. 자, GHOST 맞죠? 아니면 아니면 할 수 없고. 고스트 시티인데 뭐냐면요. 집을 지어놔. 신도시처럼. 아무도 안 살아. 이런 게 한 50개 된답니다. 분당급 신도시가 50개가 그냥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냥 얘는 그냥 지어놓는 거예요, 일단. 네. 그래서 거의 미친놈들이죠. 네. 그리고 2013년서부터 2016년도까지 건설로 인한 건설이 아니라 시멘트 사용량이 미국이 100년 동안 쓴 사용량보다 많답니다. 이게 네팔이나 우간다 이런 애들이 아니에요. 세계 1위 국가 미국이 100년 동안 쓴 시멘트의 양보다 얘네가 3년 동안 쓴 시멘트의 양이 더 많아요. 다른 책에서 본 거는 2주에 하나씩 로마 제국을 건설한답니다. 얘네가 그 만드는 양이. 2주에 하나씩 로마 제국이 건설되는 양으로 짓고 있대요. 도른 거죠, 거의. 네. 이렇게 해갖고 GDP를 늘린 거예요. 허수죠, 허수. 그래서 얘네가 맨날 7% 성장률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실제로는 3에서 5%밖에 안 될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짜라는 거지. 근데 얘네들은 이 정도 유지가 되지 않으면요, 붕괴예요, 붕괴. 그래서 경제성장 이만큼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보다 낮게 되면은 붕괴예요. 그리고 이게 다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다 들은 얘기들인데, 하루에, 수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루에 전국에서 일어나는 폭동이 500건인가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내가 지금. 다 진압은 하고 있죠. 한빙빙이 어디 갔을까요? 한빙빙. 그죠? 네, 얘기 알죠, 뭔지. 네. 그러니까 그런 슈퍼스타들도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네? 마윈 회장 아시죠? 알리바바. 걔 지금 다 운영 손 떼고 회장제 그만두고, 티가 부리죠. 뭔가 정부에 밑보인 거죠. 그래서 중국이 빚도 엄청나게 많은 나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GDP 대비 360%인가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은 이제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미국이 지금 특히 트럼프가 걔도 얼마나 똘끼가 많습니까? 네. 걔도 한번 물었다면 안 놓잖아요. 네. 협상 걔도 디벨로퍼 출신인 거 아시죠? 대통령 되기 전부터 그 양반 책을 몇 번 읽어봤는데 어마무시한 놈입니다. 그 양반도. 협상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 1대1로 막 붙었으니까 또 더군다나 카드가 훨씬 더 많고 미국이. 중국이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하여튼 미중무역 전쟁으로 이제 이렇게 힘들어지면 일단 중국 같은 경우가 힘을 못 쓰게 되면은 우리도 이거는 이제 조사 결과에 따라 약간 틀린데 일단 딱 보여지는 느낌은 뭐냐면 우리가 대중 수출이 많잖아요. 우리가 대중 수출이 많단 말이에요. 대중 수출이 많은데 왜냐하면 보통 이런 거죠. 중국 애들은 기술력이 아직은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데서 이 핵심 부품을 사와서 노동은 많으니까 조립해서 파는 이런 형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네가 중국이 미국으로 가는 이게 그 무역이 막혀버리면은 얘네도 우리한테 이걸 사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좀 활로가 안 뚫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비중이 생각보다 굉장히 작다라고 뭐 조사하는 데도 있고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영향력은 좀 미치긴 하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국가이고 수출 기반형 산업인데 아무래도 중국 쪽이 힘들어지게 되면은
좀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 그러기 전에 좀 판로를 여러 군데 뭐 두는 여러 가지 뭐 방법을 또 무역업계에서도 생각을 해내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중국이 어떤 짓을 했냐면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1위를 하기 위해서 이거 내용이 되게 길어질 것 같은데 하지 말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 너무 길어질 것 같아. 하여튼 중국이요. 다음에 할게요. 하여튼 그런 내용이에요. 다음에 아예 주제를 잡고 할게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이제 지금 뭐 나오는 것들이 정책적인 부분과 이제 금리 인상되는 부분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뭐 악재도 있고요. 항상 악재가 없었던 때가 없었겠습니까? 호재만 있었을 때도 없고 악재만 있었을 때도 없어요. 항상 상존하는 건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의 힘이 더 큰가를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를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런 전체적인 시장에서 개 중에서 더 많이 오를 건 뭔지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지역도 잠깐 봐야겠네요. 잠깐만요. 이거는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러게요. 말을 안 듣네. 왜 이걸로 할까? 요즘엔 뭐 가격이 하도 많이 올라가지고 마땅한 동네가 없는데 일단 강남 같은 경우에는 좋죠. 좋고 향후에도 이 비싼 금액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은 될 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이 가격이 안 오른다는 뜻은 그냥 부동산이 멈춰 있는 거예요. 다른 데도 안 오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원체 투자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죠?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이 과연 다른 데만큼 나겠냐? 이거는 또 한번 생각해 볼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지나서 이제 인기가 있는 동네가 저는 여기 일대를 좀 잘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동작구 쪽, 관악구 쪽, 그 다음에 영등포구 쪽. 여기가 입지가 좋은 거는 일단 강 이남이면서 중심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 업무시설이 많죠. 강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로 가산이 있고 또 영등포 지역 자체의 중공업지가 전부 다 지금 여의도처럼 변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대가 당연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9호선 라인 쪽에 있는 신길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 흑성 뉴타운 다 좋을 거고요.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2호선 라인 따라서 가는 애들 있죠. 구로구랑 관악구 쪽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들. 이런 것들은 아직은 싸요. 이런 것들은 잘 눈여겨보시게 되면 크게 돈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대문 쪽. 동대문 쪽도 이제 유명한 편이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 보시면 2호선 라인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2호선 라인 안쪽이나 주변 쪽은 그냥 영원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이. 예. 그런 쪽 라인들은 뭐 끝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인기가 워낙에 재개발이 많다 보니까 약간 외곽이라고 하더라도 이문이라든가 장위 쪽도 상당히 많은 가격 상승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일반 뭐 우리가 소규모 빌라 같은 것들은 오히려 중심부보다는 약간 외곽으로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파트랑은 약간 다르게. 그래서 이 강서 쪽이라든가, 뭐 강서도 저쪽 뭐 9호선 쪽 말고 아래쪽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쪽에 중랑구 쪽이라든가, 내지는 아예 위쪽으로 가서 강북구 쪽, 이런 쪽까지도, 내지는 여기 금천구 쪽, 약간 서울의 외곽 쪽이잖아요. 중랑이든 금천이든 강서든 강북이든. 근데 그런 쪽에 있는 것들이, 여각은 좀 가까운 편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투자 금액이 보통 한 1,500만 원, 2,000만 원 내외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봤다시피 소액으로 들어가는데 워낙 소액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전체적인 그 다세대 주택의 상승을 위해서 땅값도 올라가고 있고 하는데
그 올라가는 폭이 한 2천만 원, 3천만 원만 되더라도 투자 금액 대비했을 때는 연간 7, 80%씩 상승하는 겁니다. 아파트는 그렇게 상승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액수 자체는 아파트에 비할 건 아니지만 내가 실제로 투자했던 금액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신에 전제가 돼야 되는 것들은 세금 부분에서도 중과세를 안 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량으로 구입해더라도 종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가 해줘야 되죠.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를 필수적으로 내는 전략으로 해갖고 그런 것들을 구입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 투자 수익을 좋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었던 100% 감면까지 그 고려를 해본다면은 한 4, 5천만 원 투자해갖고 10년 뒤에 한 10억 정도, 아니 10억이란다. 3억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4, 5천만 원 투자해서. 세금 세후 수익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지금 우리 빌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나중에는 지금 서울의 아파트 사기 굉장히 집 사기 힘들잖아요. 3, 4년 전에는 그래도 맘먹으면 샀지만 지금은 손 못 대잖아요. 빌라도 마찬가지 시대가 됩니다. 서울의 빌라들은. 한 6, 7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내가 맘먹고 사야 되지 살 수 있지 지금처럼 쉽게 못 사요. 네. 왜냐면 서울이라는 동네 자체는 아파트 이제 이거 사겠습니까? 웬만한 30대가? 못 사요. 그럼 무조건 빌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다고 직장을 강남에 삼성에 들어갔는데 딴 데로 옮길 거야, 지방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직장은 출퇴근 편하게 하려고 해야 되고, 아파트는 사진 못하고, 그러면 출퇴근은 가까워야 되고 하면은 이런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시장 쪽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인재가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그 핵심 지역들, 또 내지는 지금 저렴하게 되면서, 지금 제가 말했었던 지역들이 외곽 쪽이지만 특징이 뭐냐 하면은 접근성이 좋은 것들이에요. 중랑구 같은 건 강남 접근성이 좋은 거고, 영등포는 영등포 자체적으로 좋고, 강서는 마곡이라는 곳이 있는 것들이고요. 그죠? 금천구는 가산이랑 과산하고, 구로가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수요가 몰릴 만한 곳들이 특징되어 있는 거죠. 네. 물론 여기 가운데 있는 것들은 다 좋아요. 근데 갭이 많이 벌어졌죠. 7, 8천씩. 그러니까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서 접근성이 뛰어난 것들. 그런 것들 투자하시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매물에 대한 궁금증 같은 경우는 일단 이거 강의 끝나고 상담 신청을 하셔서 저 연구원들이 있으니까 신청하시게 되면은 얘기를 해 주실 겁니다.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직접 문의를 하셔가지고, 저희 뒤에 지금 상담 신청서 내셔가지고 상담을 받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정책이 나왔긴 하지만, 잠깐 멈춰있다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왜냐면, 집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물리적 배경이 없다. 정부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정부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최선의 범위 내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하더라도 최고점을 찍더라도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대외적인 변수도 금리 인상 정도가 있는데 그런 것 갖고는 쉽지 않다. 잡기가 쉽지 않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투자에 관련된 것들은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할지 아직은 정하지 않았는데 아마 이게 통보가 가지거나 아니면 저 유튜브나 아니면 저희 카페에 공지가 올라올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필요하다 싶으시면은 받으시면 연락 주시고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2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